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충격적인 실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재인 정권의 DNA는 반미주의인 건 다 아실 겁니다. 나아가서 주사파적인 마인드로 베네수엘라를 꿈꾸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지금 워싱턴에 있는 조야와 외교 소식통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권은 러시아의 간첩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간첩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문재인 간첩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려온 소식은 이 문재인 정권에 보이지 않았던 그 실체가 드러나는 소식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조선일보가 외신을 인용해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친구들 한국 지지였고 유엔 인권이사국에 등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러시아와 중국의 표를 몰아줘서 이번에 어찌 보면 유엔의 인권이사국에 러시아나 중국이 배제되는 듯 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의 표를 몰아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입성을 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고 나서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유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공산당의 팽창으로부터 점점점 유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집권을 한 시진핑은 유엔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 또 유엔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한마디로 유엔을 어떻게 만들었다? 중국의 속국같이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소기관처럼 만들어놓은 유엔, 나아가서 러시아 푸틴도 유엔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스 회사들을 내세워서 유엔에다 대고 유엔에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엔을 눈여겨봐야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유엔 상임이사국과 유엔 인권이사국에 러시아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연석에서 포진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도에 대담하게도 유엔 인권이사국, 상임이사국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 탈퇴를 해서 이 당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유엔에다 대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한마디로 유엔은 썩었다. 유엔은 이미 리벌버라고 하는 미국의 민주당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카르텔에 의하여 유엔은 중립적이거나 국제기구의 역할이 소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 해마다 중국과 러시아와 나아가서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해마다 유엔에 제공하는 그 일종의 기부금이 천문학적 숫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이사국, 유엔 상임이사국들은 철저하게 그 전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러시아에 놀아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을 잡으려고 눈에 쌍찜질을 켰습니다. 더군다나 유엔에 대한 횡포는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나아가서는 당시에는 수단,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를 배격을 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유엔 진입을 강력하게 막은 것이 바로 유엔이 썩었다고 봤던 트럼프 행정부의 견해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습니다만 유엔이 철저하게 중국에 포섭된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유엔을 잡지 못하면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이 중립성과 이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 소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에 탈퇴를 하고 2018년도에 대담하게 유엔과 맞먹는 새로운 이 미국식 인권이사국을 만들어 놓고 그 미국식 인권이사국에 이스라엘과 기타 친미 국가들을 포섭을 시킨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의 따리를 틀고 앉아 있는 시진핑, 푸틴,
또 혹은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자들과 또 그 유엔 사무총장과 비롯되는 거대한 중국 공산당의 돈잔치, 여기에 포섭된 유엔의 주요 상임 이사국들과 각 부서들 또 각 나라들의 중립성은커녕 중국과 러시아 편에서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친미 국가들을 따돌리는 지경에 이른 이 유엔을 잡고자 트럼프 행정부와 이 폼페이오 장관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죠. 자, 그런데 이미 중국이 막대한 자금으로 유엔을 포섭한 거라고 치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선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10월 15일 날 한마디로 이 유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이사국 결의 투표를 했는데 이 정신 나간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뒤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전창 변호사의 말처럼 북한의 간첩인지 또 이제는 나아가서 중국의 간첩이 아닌가 러시아의 간첩이 아닌가라고 소상하게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문재인 정부의 충격적인 실체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중국이 유엔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마디로 유엔이 미쳤다라는 그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 중국이 지금 유엔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는 에포크 타임즈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는 유엔 데이터 허브 중국에 건립한다. 다시 말하면 유엔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허브를 중국에 건립한다며 유엔의 첫 빅데이터 복합단지가 중국에 건립될 예정이며 전 세계 지형과 인프라, 인간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정보를 유엔이 중국에 제공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협정에 서명한 중국과 유엔 측 대표 모두 중국인이며 뉴욕에 있는 유엔 사무국이 중국과 공동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라고 에포크 타임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는 중국에 설립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이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와중에도 이 유엔과 중국은 그 디지털 허브, 유엔의 모든 자료가 있는 이 디지털 허브를 중국에 옮기려고 작당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클라우디아 러제트 연구원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유엔 회원국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구센터가 포함된다며 뿐만 아니라 지형 공간정보센터는 중국의 위성 감시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유엔 공식 웹사이트는 지형 공간정보센터가 전 세계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 왜로 자세히 설명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중국에 포섭된 유엔의 지금 실무자들이 중국 측에다가 모든 데이터 자료를 넘긴다. 미쳤죠? 유엔이 미친 거지요, 지금. 자, 그러면서 에포크 타임즈는 무슨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느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빅데이터 복합 단지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지형, 인프라 및 인간 행동에 이르는 정보를 심층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유엔에 약속을 하였다며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착수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중국 국가통계국 닌지조 국장과 류천민 유엔 경제사회 사무차장이 상하이에서 유엔 국립 빅데이터 통계 연구소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엔 부서는 2007년부터 중국이 운영한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또한 이에 따라 중국과 유엔을 대표해 서명한 관리인들은 전부 다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2007년도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시진핑이가 등장하고 나서 유엔을 통째로 먹으려고 준비를 대대적으로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 유전민 대표는 글로벌 공간 지식 및 혁신센터가 최종 승인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로제트 연구원은 중국 정권이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유엔이 중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의 기술을 이용한 폭정을 쉽게 하도록 도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무슨 이야기냐?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유엔의 실무자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며 유엔의 빅데이터를 움직이는 이 현지 유엔 직원들을 다 중국인으로 이미 수년 전에 갈아놨고 이 작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유엔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중국으로 옮겨오는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으며 이미 중국은 그 정보센터, 유엔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형, 또 그 나라의 경제, 인구에 대한 인프라의 모든 통계 자료가 중국의 빅데이터 센터로 오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이 유엔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유엔이 지금 얼마나 미쳐 날뛰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몰랐던 문재인 정부의 충격적인 실체는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두 눈 부릅뜨고 이 주사파 정권을 보지 않으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중국과의 커넥션, 러시아와의 커넥션, 북한과의 커넥션을 우리가 잃을 수 있다, 못 볼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충격적인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제 나름대로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 중국, 러시아 등 북한 친구들 한국 지지 없고 유엔 인권 이사국에 진입했다. 앞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 자, 유엔 인권이사회 신임 이사국으로 중국, 러시아, 쿠바 등 북한 우호국이자 인권 후진국들이 선출되면서 앞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 방식, 합의 방식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거에 대해서 15일에 유엔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13일 총회에서 총 47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신임 15개국을 선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권이사국 부적합 평가를 받은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쿠바,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도 선출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이른바 북한 친구들이 인권 이사국 자격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앞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그간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사국 사이의 의견이 적은 편이어서 투표 없이 진행되는 이 컨센서스 합의 방식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도 물 건너갔다. 지난 6월 제43차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도 이 같은 절차로 채택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은 외교 소식통은 이제 중국, 러시아 등을 주축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반대하고 이를 표결에 붙이자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티벳, 신장, 위구르족 탄압 등으로 악명 높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신임 이사국 투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5개 후보국에서 4개국이 뽑힌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의 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은 일찌감치 중국, 러시아의 인권 이사국 진출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대했고 한국 정부에게도 이 중국과 러시아는 최소한 인권 이사국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 동참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견해를 무시하고 중국, 러시아를 인권 이사국으로 뽑은 셈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표를 몰아줬다는 이야기지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미 수교 국가인 쿠바에는 표를 주지 않고 대신 사우디를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한국 정부의 표가 중국, 러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야, 그러니까 이 주사파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의 표만 안 줬어도 이렇게 인권 상임 이사국에 중국이나 러시아 한 나라는 빠질 수도 있었는데 둘 다 표를 줌으로써 결국은 사실상 미 국무부가 강력하게 러시아하고 중국 한 나라는 막아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의 표를 몰아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교 소식통들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인 중국과 러시아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표를 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외교 소식통들은 도저히 문재인 정부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워싱턴의 유엔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중국 인권 이사국에 표를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결탁했다, 결탁. 중국과 러시아에 결탁을 했거나, 자, 이거에 대해 정치 외교안보 전문지인 워싱턴 에그제미너를 인용을 했는데, 워싱턴 에그제미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와 또 러시아 정부와 결탁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 나라들의 압력을 받았거나 혹은 대놓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기를 든 행동이다,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에게 이 결탁을 했고 아니면은 그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을 받았으며 또 다른 무엇인가 커넥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이그제미녀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대놓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반기를 든 반항을 한 행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표결에서 균형적인 입장을 취해 최소한 중국의 인권 이사국 진입은 막았어야 한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다 대고 사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좋아. 러시아나 중국 둘 중에 하나는 좀 빼자. 더군다나 중국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하니, 그러니 한국 정부에다 대고 미 국무부가 이번에 최소한 중국은 좀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미 국무부가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보란듯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돕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표를 몰아줌으로써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유엔 균형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다. 반기를 들었다, 아예. 외교 소식통들은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보다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여주는 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번에 10월 13일 날 유엔 인권이사국 총회 투표에서 이미 미 국무부는 강력하게 최소한 중국만은 막아야 한다. 그렇게도 강조했음에도 이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다 표를 줌으로써 사실상 유엔의 인권이사국은 말이 인권이사국이지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원회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도 당부를 하고 인권에 위해서는 순수해야 되고 인권에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라는 그 포석하에 최소한 인권의 사각지인 중국만을 좀 막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거에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이 문재인이 러시아와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중국과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과 결탁을 했거나 압력을 받았거나 러시아의 간첩 같지 않느냐, 중국의 간첩 같지 않느냐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워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재인 정권에 감춰진 충격적인 그 실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돕겠다고 하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정신 나간 주사파 정권의 이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 유엔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승을 한 문재인 정부의 충격적인 실체.
과연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기대가 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나깨나 반중 친미, 김정은 정권 멸공, 주사파 정권 척결, 멸공.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두 회사가 결이 달라졌다. 전과 좀 성격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두 회사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사 하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선 기사 제목 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하나 띄워놓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사뿐만은 아니지만 일단 그냥 눈에 띄어서 인용을 했는데 10조 원이 비싸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요런 제목의 의도를 담고 있죠. 굉장히 일단 제목부터 자극적입니다. 듣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하이닉스 요거를 하이닉스 이야기니까 요걸 띄워놓고 할까요? 이거 뚝뚝 떨어졌 부분이 이 부분이죠. 단편적인 시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고요. 물론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기자가 그렇지 하고 말겠지만 바빠서 혹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저 제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돈라에서 바로 전 라디오에서 내용 중에 제가 재무제표를 조금 뜯어드린 적이 있었죠. 하이닉스 현금 최소 4조에서 5조, 그리고 현재 부채 비율, 그리고 차입금을 설사 땡기더라도 나머지 이제 10조로 치면 4조의 현금을 주고 이제 6조를 단기 차입으로 땡기더라도 평균적인 이 100대 상장 기업 부채 비율보다 한참 낮다. 땡기기 전엔 당연히 훨씬 낮은 거고요. 즉 충분한 현금 창출 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드렸고, 물론 인텔에 그때도 그 언급 드렸습니다. 낸드 사업부 자체의 매출 대비 부채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게 산업적으로 독점은 문제가 되죠. 근데 과점화가 되게 되면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그 회사의 매출과 부채 비율, 그리고 순이익, 이런 것들만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테슬라는 그냥 종이 쪼가리 쓰레기죠, 지금. PER이 지금 1000배가 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그 산업을 인수했을 때 그 이후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과점이 됐을 때의 이익률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공급 예측성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 과점이 되면 서로 수요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 생태계적인 기업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뽑으면 조금 이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비싼 줄 알겠죠. 그리고 정말 그 10조를 내서 주가가 10% 떨어진 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주식, 부동산, 이런 우리 서민들의 희망, 그리고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의 기사는 자본주의 생태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거친 분들이 기사를 작성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서론이었고요. 서론은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언급을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교를 한번 해보죠.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참 좋은 지표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진 못하죠. 하지만 시각적으로 참고 자료로서 쓰기 좋기 때문에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1년 동안의 차트를 한번 보죠. 그러면 지금 비교로 보면 코로나 전, 폭락 전까지는 미세한 차이는 있죠. 세계적인 보건 이슈 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미세한 차이, 최고가가 찍힌 점이 조금 다르다. 요 정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가입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돌리고 있으니까, 아니면 직접 검색해서 보시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은 차트라도 해도 될 만큼 유사하죠.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는 당연히 메모리 비중이 크고 삼성전자도 메모리 이익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가가 메모리 고정거래가 추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두 회사에게 공통된 특징이었죠.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삼성전자의 가전이라든지 핸드셋 사업부 등의 업황에 따라서 차트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세계적인 보건 이슈 이전에는 고정거래가가 주도하는 그 반도체 업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3월 19일 이때 우리가 이제 지옥을 봤던 3월 19일 이후에 반등장에서는 좀 이렇게 보시면 하이닉스가 조금 위로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조금 위로 빨리 올라온다. 조금. 그러면 하이닉스가 뭐 조금 빨랐는데 큰 차이는 뭐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근데 이때 뭐 굳이 조금 왜 빨랐냐, 하이닉스가 조금 왜 빨랐냐에 대해서 언급드리면 핸드셋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박살이 났는데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잖아요. 언택트 그 상황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넷플릭스 많이 보고 뭐 네이버 많이 쓰고 집에 와서 그 누워서 카카오톡 많이 하고 PC 많이 쓰고 하니까 그때 안 그래도 뭐 게임 그 업계 좋았고 PC도 수요가 좋았죠. 2분기 때 데이터 센터 쪽 그럼 그쪽 여러 가지 걸쳐서 반도체에 더 나가겠다 이런 투자자들의 사고가 핸드셋 사업부가 없는 하이닉스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요즘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했는데 삼성전자는 바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뭐 전고점 수준이죠 지금.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차이가 결이 달라졌다는 포인트입니다. 성격이 달라졌다는 의미죠. 정확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 회사 저 회사에 지금 우위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성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회사가 좀 분류가 달라졌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 수준도 높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미 말씀 입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메모리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차이는 있었지만 원래 뭐 삼성전자 비메모리 했었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는 그다지 큰 파운드리 사업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삼성의 이 파운드리 투자가 거세게 이어지고 하이닉스도 물론 뭐 파운드리 자회사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메모리 단일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조금 더 확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추세를 볼 때 삼성의 파운드리 투자 가속화는 뭐 정해진 수순이고 하이닉스는 이번 10조 투자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띠게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게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래도 메모리 사이클을 더 타고 비메모리는 좀 더 평탄하고 이런 성격이 다른 회사가 다 뭐 됐다. 오히려 원래 이번 연도 초에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한번 왔었죠. 고정거래가 사이클이. 근데 가속도가 붙기 전에 코로나가 강타를 때리면서 조금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이 사이클이 내년 초중반 다시 시작된다는 게 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고까지 온 거예요. 아무리 뭐 돈 풀고 해도 반도체 사이클이 안 올 것 같으면 그 메모리 업체들은 무너집니다. 이게 사이클 산업이 본질이죠. 사이클 산업이. 이런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비메모리보다 메모리가 상승 사이클에서는 나은 시기가 또 있죠. 하지만 자율주행, 뭐 특히 테슬라,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존엔 별로 반도체랑 관련이 없던 회사들이 스스로 팹리스를 자처하면서 주문형 반도체를 파운드리에 맡기고 있는 이런 상황. 왜 TSMC 주가가 폭주하시는지 알겠죠? TSMC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이 TSMC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물론 실적이 좋았죠. 그러면 왜 실적이 좋을까요? 팹리스 회사가 늘어나야 파운드리 회사 실적이 좋겠죠. 뭐 반도체 자체가 고도화되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런 거대 공룡 IT 기업들이 팹리스화 되면서 TSMC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뭐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꽤 많이 됐고 PE도 지금 20대를 넘었고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우리 삶이 되면 될수록
인공지능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자율주행이 우리 삶으로 들어올수록 자신의 회사에 맞춤형 반도체를 원하는 기업들, 차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주려는, 고객들에게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운드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과점하고 있는 TSMC니까 그 경쟁력의 가치, 그 혜자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반영이 되는 거고. 근데 삼성이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2위고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상황에서 그 길을 가고 싶어도 좀 경쟁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나름의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현금을 기존의 낸드 사업 과점화에 꽤 쏟아 부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건 하나로 하이닉스 재무에 부담이 가진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근데 이 이후에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쪽에 욕심을 내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 됐다. 한 번 더 재무로 무리를 하기에는, 이 삼성도 파운드리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이 TSMC를 극단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뭐 정은승 그 사장이나 사업부장이나 그 CEO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에 투자할 돈이나 뭐 핸드셋에 투자할 돈, 그거 다 파운드리에 쏟아 부으면 돼요. 그러면 생산 캐파 기준으로 TSMC를 꽤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캐파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TSMC를 막말로 지금의 TSMC 수준까지 가는데도 거의 7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웨이퍼 양 생산량 그 K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투자를 지금의 인텔을 투자한 그 이후의 재무 상황에서 파운드리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게 최태원 회장의 현 상황에서 나름의 승부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 과점화로 가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대만의 UMC가 드디어 대만의 UMC라고 하면 파운드리에서 이제 4위 정도 하는 회사죠. 4위, 5위. 드디어 중국을 완전히 버리고 미국과 협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 UMC가 중국의 푸젠지나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만들려고 했었던 디램 강력히 협력을 했던 것, 돈 되는 라디오에서 1년 전에 굉장히 정확하고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렸죠. 양안합작. 풀어서 설명드리면 중국의 자본과 대만의 기술이 만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때 마이크론의 설계도를 빼돌렸다가 결국 기술 탈취 혐의로 푸젠지나의 회사 담당자들이 고소를 당하고 UMC가 그걸 도왔다. 즉 공범이었죠. 결론적으로 푸젠지나는 회사 자체가 뭐 파운드리를 돌려보려고도 하고 했다가 완전히 지금 뭐 종이쪼가리 박살이 났고, UMC는 처음에 미국에 반격을 하다가 결국 완전히 푸젠지나한테서 손을 떼고 680억 정도의 벌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법리적으로 마이크론의 승리로 끝이 났고 UMC 입장에서는 잘된 일입니다. 일단 SMIC가 지금 미국의 집중 포격을 받고 사실상 미국 반도체 장비도 못 쓰니까 사업을 접을 위기인데, 이 SMIC 중국의 파운드리 1위 회사인 거 아시죠? 중국 내에서 이 SMIC가 파운드리에서 세계 5위 정도 사업자니까 파운드리에서 3위, 4위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UMC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적 가까운 그 저가 쪽을 가는 거니까, 뭐 24나노 뭐 이런 쪽 가는 거니까 반사이익을 크게 볼 수 있고, 이번에 좀 큰 양의 벌금도 빠르게 지급한 의도는 누가 봐도 미국 사업자들과 뭐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인텔 이런 사업자들 말이죠. 계약을 확대하고 아예 중국을 배제하려는 UMC 입장에서 이제 대만은 중국을 배제한다. 양안합작은 없다. 뭐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오늘의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